안 하신 말씀만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플레 잡힐 것 같아요, 안 잡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인플레가 잡힌다는 게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미국의 인플레로 지금 7%인데 이게 뭐 내려가긴 가겠죠. 어디까지 내려갈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결정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원자재 가격이거든요. 원자재 가격 한번 보실래요?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면 원자재 가격이 원상을 회복하면 안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올라가 갖고 어느 정도 올라갔냐 하면 원유에 같은 경우에 60불이던 게 130불까지 올라갔거든요. 100% 이상 더 떴어요. 뭐 때문이냐? 이거는 경기가 좋아서가 아니고 지독한 유동성 과잉 공급 때문에 돈들이 주식시장에서 원자재 가격으로 쏠렸단 말이죠. 그러다가 요 시점으로, 요게 언제냐면 22년 3월 4월이거든요 떨어져요. 요때 왜 떨어졌죠? 22년 3월 4월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죠? 예? 미국이 기준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리기로 확인하는 시점이 22년 3월 4월입니다. 그 후로부터는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져 가지고 떨어지는 속도가 빠른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는데 대부분 코로나 이전 수준에 비해서 한 20% 오른 수준까지 와 있어요. 일부 품목은 코로나 이전 수준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 품목이 뭐냐 하는 거는 제가 이 자료에 보여드렸지만은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코로나 이전 수준을 뚫고 내려갈 거다. 다 원자재 가격이. 왜? 앞으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최소한 0.5는 더 올릴 거니까. 그래서 내년 상반기가 되면 원자재 가격은 품목을 불문하고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거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60불 아래로 떨어질 거다. 그러면 물가가 잡힐까요? 예? 원자재 가격이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하면 물가는 잡히냐고요. 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보니까 다들 뭐 우리 경제 전문가시더라도 원자재 가격이 10% 오르면 물가 몇 퍼센트 오를까요? 예? 원자재 가격이 10% 오르면 우리 CPI가 몇 퍼센트 오를까요? 예? 0.8% 오릅니다. 1%도 안 오릅니다. 왜? 우리 전체에서 원자재가 차지하는 포션이요 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소비자 물가가 1% 이상 안 오릅니다. 무슨 이야기냐? 원자재 가격이 100% 올라도 미국 소비자 물가는 7% 8% 오르는데 그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원상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그것이 물가 안정해 주는 효과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 50%가 떨어진다고 해도 물가 상승에는 2% 내외밖에 안 떨어지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 미국 같은 경우는 7%가 원자재 가격만으로는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자재 말고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뭐냐? 인건비예요. 인건비는 10% 오르면요 소비자 물가가 10%의 절반만큼 오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물가를 올리는 결정적인 원인은 인건비예요. 따라서 내년도에 물가가 잡히냐 안 잡히냐는 원자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뭐가 결정한다? 인건비다. 따라서 내년에 인건비를 얼마만큼 잡아낼 수 있는가? 금년에 벌써 명목 인건비가 평균적으로 6% 이상 올랐더라고요. 그것만으로 소비자 물가는 내년에 3%포인트 이상 오른다는 거거든요. 제 결론은 뭐냐? 내년도에 물가는 4% 이상 안 내려올 거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미국도 오늘 7.1% 했잖아요. 자료 한번 가서 보세요. 상품 가격, 에너지 가격, 농산품 가격 다 떨어졌는데 서비스 가격은 오히려 올랐어요. 그래서 미국의 물가도 잘 안 잡힐 거다. 7.1%에서 내려오긴 하겠지만 내년 내내 5% 안으로 내려오기는 매우 힘들 거다. 그러면 내년에 금리는 어쩔까요? 내년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아까 김 교수님 내리지를 못할 거다. 내리지 못해요. 올릴 거냐? 올릴 거예요. 얼마 올릴 거냐? 지금 4잖아요. 내일 아침에 4.5까지 올리겠죠. 내년에는 아마
상반기에 5까지 올릴 거고 물가를 봐서 만약에 5%까지 안 내려오면 내년 하반기에도 0.25% 정도 더 올릴 거다. 그래 놓고 보면 내년 내내 평균 미국 기준금리는 5% 안짝으로 절대로 안 내려온다. 그게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성장률을 지금 얼마로 보고 있죠?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한국은행이 얼마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도 경제 전문가면 이 정도 수치는 그죠? 좀 외워놔야 돼. 네, 한국은행이 1.7, KDI 얼마? 1.8, 그죠? 노무라는 지금 내년에 마이너스 간다고 봐요. 자, 이게 1%라고 하면 얼마나 나쁜 거냐 하면요, 지난 60년 동안 1960년서부터 지금까지 60년 동안 1%보다 물가 상승률이 낮았던 적이 몇 번 있었을 것 같아요? 네? 1960년 이후에 62년 동안 경제 성장률이 1%보다 낮았던 적이요. 몇 번 있었냐? 4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내년에 1% 성장을 한다고 쳤을 때 그게 우리나라 성장률로 순위를 매기면 몇 위급? 5위급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성장률은 1%로 간다고 쳤을 때 이게 역대 60년 동안에 5번째에 해당하는 엄청난 불경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또 지적할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다 증권가에 있고 또 금융을 보시니까요. 금년에 주가가 얼마 빠졌는가? 이게 이제 주가가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니까 뭐 이게 딱 손에 잡히는 건 아니지만은 금년에 주가 빠진 돈만 해도 한 400조 이상 빠졌어요. 금년에 주택 가격이 얼마 빠졌냐? 500조 이상 빠졌어요. 그래서 주식하고 그 다음에 주택 가격하고 빠진 금액을 합하니까 900조가 넘어요. 거기다가 이자 부담 늘었죠? 이자 부담을 가계부채하고 기업부채를 합해서 우리가 4,000조라고 봤을 때 한 3,500조쯤 되는데 3,500조의 금리 부담이 2% 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들어도 70조죠. 그죠? 거기다가 인플레가 지금 5%라고 놓고 보고 우리의 1년에 그죠? 명목 임금이 얼마냐? 우리 1년에 받아가는 명목 임금이 한 1,500조, 2,000조, 1,000조 조금 넘겠는데 1,000조라고 쳤을 때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실질임금 5%만 해도 그것도 한 50조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인플레로 인해서 실질소득 떨어지지. 그 다음에 금리 부담 커졌지. 주가 상승 하락으로 주가 날라갔지. 이걸 제가 다 더하니까 1,100조더라고요. 금년에. 이 1,100조를 우리나라 GDP로 딱 나눴더니 51%예요. 금년에.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GDP 대비 자산가치 떨어진 걸 비율로 냈을 때 랭킹을 매기니까 금년이 최악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산가치가 떨어지면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반드시 소비가 떨어졌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하기야 뭐 주식을 안 갖고 계신 분이야 저같이 그렇죠? 주가 떨어져도 아무 상관없어. 집을 안 갖고 있는 분들이야 집값 떨어져도 아무 상관없지만 그런 사람 별로 몇 안 되거든. 저같이 또 봉급도 안 받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뭐 저는 별로 상관이 없지만은 집 갖고 있고 주식 갖고 있고 소득 있는 분들은 인플레 금리 상승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산 및 소득가치 상승 이게 GDP의 거의 50%가 넘는다. 내년에 소비 어떻겠습니까? 내년에 소비는요 실질로 따지면 마이너스일 거다. 그래서 내년에 1% 불경기만 해도 나쁜 건데 그 1% 중에서도 특별히 나쁜 게 뭐냐 하면 소비와 관련된 업종은 내년에 진짜 경치는 날이 올 거다. 죄송한 이야기인데 우리 이게 회사 이름이 뭐라고요? 이크루즈라고요? 내년에 손님 진짜 없을 거다. 따라서 우리가 업종으로 내수와 직결되는 그런 업종에 계신 분들은 내년에 진짜 매출이 부진하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어이구 이 배가 놀랬나 봐요. 첫째는 인플레 내년에 잘 안 잡힐 거고 성장은 1%일 건데 그 1% 성장 중에서도 내수가 굉장히 부진해지면서 내수의 경영 상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지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수출이 부진하고 투자가 부진한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김 교수님이 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수출 부진하고 투자 부진은 뭐 대안이 없어요. 결론은 뭐냐 하면 내년도는 수출도 부진하고 투자도 부진하고 내수도 부진하고 특히 내수 중에서도 소비가 부진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기업들이 굉장히 자금난에 또는 경영난에 봉착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생길 거다. 그러면 정부가 뭔가 해야 되잖아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뭐를 강조하고 있죠? 재정 건전성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도 여의도에서 지금 싸우고 있지만 이 재정 건전성 때문에 상당히 좀 재정을 풀지 못하겠다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희망이 안 보인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네 가지를 권하고 싶어요. 첫째, 내년에는 4대 리스크가 있을 거다. 4대 리스크. 따라서 내가 회사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 회사의 이 리스크는 어디에서 터질까라고 하는 케이스를 한두 개점 여러분이 준비를 해놓고 그 경우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워놔야 된다. 첫째가 매크로 리스크예요. 매크로 리스크는 뭐냐면 장사가 안 돼가지고 거래처가 돈 띠묻고 자빠진다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매크로 영업 리스크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빚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금리 상승에 따르는 리스크, 그렇죠? 자금 조달 리스크.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환율 리스크, 그렇죠? 환율 리스크도 아까 지금 1,200원대로 내려갔지만 내년 중에요 한번 딸꾹질 세게 할 겁니다. 내년도에 딸꾹질해서 1,400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일이 분명히 한 2번 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금리 변동, 환율 변동, 이걸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그 프라이스 리스크라고 하잖아요, 그죠? 프라이스 리스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게 매크로 리스크하고 관련이 되는 건데, 이거 돈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는 거예요. 크레딧 리스크. 채권, 우리가 채권을 갖고 있는 그 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해서 돈을 회수를 못하는 그런 크레딧 리스크. 요 네 가지 리스크를 파악을 하셔서 가장 가능성이 큰 것들이 어딘가에 대한 우리가 사전에 포착을 해 두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제가 던지고 싶은 말씀은 정부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한 600개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그걸 안 들여다봐서 그래요. 저같이 사업 안 하는 사람도 정부가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다 이 노트에 적어 놓고 있거든요. 여러분 돌아가셔갖고 조금 있으면 추경호가 내년도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를 합니다. 그 안에 아주 디테일한 정책 계획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하고 관련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미리 포착해가지고 정부의 관료들하고 우리가 커넥트를 해가지고 사업을 따거나 또는 사업에 참여하거나 하는 그러한 기회를 포착하는 그런 우리가 전략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가 발표하는 그 정책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대부분은 실행도 못해. 그러지만 그 중에서 보면 엄청난 우리의 소위 돈벌이가 되는 사업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챙겨 보시기를 바라고, 짧지만 제 말씀을 여기서 마칠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